제사장, 지금부터의 세월은 2부가 이어집니다. 의기비의 울음소리가 갑자기 높아졌다. 차가운 궁중에 오랫동안 내팽개져 있다가 갑작스러운 호출을 받은 것 같은 느낌으로 만감이 교차해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왔다. 몇 년 동안인가 억울한 죄에 시달리다가 지금 마침내 관용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맞이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최후의 시간이기도 했다. 이윽고 유명을 달리하여 인계와 천계는 영구히 격리될 것이다. 온화한 웃음소리, 향그러운 날들의 추억은 오로지 내세에 있을 뿐이다. 여기에 생각이 이르자 마음속으로부터 슬픔이 솟구쳐 올라와서 의기비는 침대에 베개맡을 적셨다. 그런 모습에 황후도 마음속으로부터의 슬픔을 참을 수 없게 될 것 같아 짜증스럽게 발을 굴렀다. 이제 됐어요. 울지 말아요. 인을 받았으며 빨리 고두하세요. 네, 의기비는 눈물을 닦으면서 은문대전으로 동도당 세 글자를 새긴 일촌각의 옥인을 양손으로 황후에게서 받아들고 바닥에 엎드려서 힘을 주어 고두했다. 일어나라. 나나 아직 그대에게 말해둘 것이 있다. 의기비는 자세를 가다듬었다. 미간을 찌푸리고 슬픈 얼굴로 황제를 우러러보았다. 한마디 말해두고 싶다. 황후를 존경해 주었으면 좋겠다. 똑똑히 마음에 새겨두겠습니다. 반드시 분부를 지키겠습니다. 좋다. 그럼 그대는 물러가거라. 황제는 아직도 황후와 할 이야기가 남아있는 것 같았다. 의기비는 무척이나 마음에 걸렸으나 엿들을 수도 없고 해서 뒤를 돌아다 보면서 퇴출했다. 동난각에서 물러나면서 보니 건너쪽의 낭하에 숙순과 경수 및 어전 대신이 있었다. 그녀는 황제에게서 하사받은 옥인을 즉각 사용해서 시위를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일부러 빛이 내려쬐는 장소를 골라 공손하게 인장을 가슴 앞에 받쳐들었다. 좀처럼 보이지 않는 이런 자태는 반드시 숙순의 주의를 끌 것이 틀림없었다. 그런 자세로 서 있었더니 황후가 눈가장자리를 빨갛게 하고 물러나왔다. 두 궁전의 태감과 궁녀들이 차례차례로 다가와서 그녀들을 둘러싸고 중궁으로 돌아왔다. 의기비는 아직도 중대한 수속이 한 가지 남아있다는 것을 깨닫고 황후의 궁전에서 근무하는 태감의 수령을 불러냈다. 그녀는 엄숙하게 말했다. 그대에게 말해두고 싶은 것이 있다. 잘 들어라. 조금 전에 황제 폐하께서 황후님과 나를 불러 직접 손으로 옥인을 내리셨다. 황후가 받으신 것은 어상의 옥인이고 나에게는 동도당의 옥인을 하사하셨다. 연파치 상전의 수령태감인 마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물어보라. 만일 모르고 있으면 그대가 고하고 일기에 기록해 두도록 하라. 황제의 일거일어는 모두 수령태감이 기록해서 경사방에 교부하고 공식 기록으로 보관하게 된다.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헌으로 수령태감은 극히 신중히 다룬다. 황제의 자필이나 구전 외에는 자신이 목격하고 확실한 근거가 없으면 기록하지 않는다. 의기비는 만에 하나 그 중요함이 인식되지 않아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태를 우려해서 점검을 명했던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궁전으로 돌아가 휴식을 취했다. 며칠 동안에 쌓이고 쌓인 슬픔과 상심이 가벼워진 것도 이 인장 덕택이었다. 황제밖에 갖고 있지 않은 이 옥인은 걸륭의 5대5보 오덕당에서 시작되었다. 역대의 황제는 서재의 이름을 따서 호로 삼는 풍함이 있으며 지금의 황제는 동도당이라고 호를 삼고 있었다. 동도당은 두 곳이 있다. 한 곳은 서륙궁의 한복궁 뒤쪽에 있고 또 하나는 원명원의 구주청안이다. 작년 8월 8일 이른 아침 황제는 원명원의 동도당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나서 황급히 도읍을 떠났다. 그 일별 일에 원명원은 병난을 만나고 황제도 또한 살아서 다시금 도읍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 불과 1년. 그러나 누가 이 1년간에 이처럼 심한 변화가 있으리라고 상상이나 했겠는가. 의기비도 1년 전에는 자신이
이처럼 빨리 태우가 되리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그러나 갑자기 이렇게 되었다. 이것도 또한 하늘의 뜻일까? 의기비는 사물을 전향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이것이 하늘의 뜻이라면 헛되이 보내지는 않겠다. 마음을 독하게 먹고 상념을 하사받은 옥인에 집중했다. 이것을 멋지게 표현할 수 없을까? 동도하고 입안에서 중얼거리다가 자연스럽게 좋은 말을 생각해냈다. 지동도함, 자신과 황후 두 사람의 태우가 마음을 하나로 협력하여 어린 황제를 교육하고 국가를 다스린다. 틀림없다. 황제가 이 인장을 하사하신 의미는 바로 그것임에 틀림이 없다. 황제는 그녀도 황후와 마찬가지로 중요하게 보아준 것이다. 생각이 여기에 이르자 일기비는 깊이 위로를 받고 동시에 그 깊은 마음의 배려를 어떻게든 황후를 위시해서 고명 대신들, 왕공 친족들에게도 이해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궁리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황후는 그런 얘기에 귀를 기울일 심경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황제가 지금 당장이라도 숨을 거두는 것이 아닐까 하고 연파치상전으로 달려가 온 신경을 팽팽히 긴장시키고 있다. 일기비가 어떤 상을 하사받았는지 상관할 계제가 아니었다. 방은 얼음처럼 차갑고 사람들은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돌연 수령태감이 동난각으로 달려나와 큰 소리로 불러댔다. 황태자님, 황태자님. 황태자를 황제의 임종에 입회시키려고 하는 것 같았다. 잠자고 있는 황태자를 깨우고 장물량은 예복을 입히는 것도 시간이 아까운 듯 끌어안고 달려갔다. 황제는 이미 목에서 글그렁그렁하고 가래가 끓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고 있었다. 왕공 대신은 모두 땅에 엎드리고 황태자는 침대 앞에서 배례했다.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자 숙수는 안식향을 한 개 집어 앞으로 나아가 황제의 코 밑에 갖다 댔다. 숨이 있는지 어떤지를 시험해 보는 것이다. 연기는 똑바로 올라갔다. 조금이라도 호흡을 하고 있는 징후는 보이지 않았다. 숙수는 이번에는 황제의 가슴에 손을 대고 탐색했다. 벌써 차가워져 있었다. 숙수는 양쪽 눈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고 바닥을 발로 구르면서 통곡했다. 궁전에는 무겁고 가슴 답답한 공기가 팽배해 있었으나 숙순의 통곡 소리가 대포 한 방처럼 순식간에 통곡 소리가 천지에 울려 퍼졌다. 황태자만은 그런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서 울었다. 나라의 대상이 있으면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진다고 해서 누구에게 거리낄 것 없이 자신의 양친의 죽음과 마찬가지로 슬퍼해 보인다. 울부짖는 방식은 여러 가지로 고안되어 깡충깡충 뛰는 사람, 땅에 쓰러져서 일어날 수 없는 신용을 해보이는 사람, 두 눈을 감고 한동안 숨도 쉴 수 없는 채 보인 다음 단숨에 울음소리를 분출시키는 사람도 있다. 연기가 화려할수록 충성심이 두텁다고 생각되었다. 연파치상전에서 한바탕 울고 나자 궁중 사람들은 구비 침궁으로, 바깥에 사는 사람들은 궁문의 조방이나 벼런인 36개의 이궁으로 향했다. 그러나 울음소리에 연못 밑바닥의 물고기는 놀라 뛰어오르고 나무에서 자던 새는 황급히 하늘 높이 날아올라가 버렸다. 단 한 사람 예외가 있었다. 그것은 여비였다. 그녀만은 울지 않고 아무 말 없이 창문 앞에 앉아 있었다. 눈은 잔얼이 서서히 숨어 들어가는 모습을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다. 달은 아직 남아 있었지만 궁전의 여기저기에서 불이 켜지기 시작했다. 연파치상전과 그 옆에 단박경성전은 한결 더 불빛이 밝았다. 왕공과 대신들의 울음소리는 벌써 그쳐 있었다. 8명의 고명 대신은 일을 진행하지 않으면 안 되었고 연파치상전 뒤쪽의 빈 방을 임시본부로 삼았다. 내무부 관리와 경사방 및 각 주요 부서의 수령태감들은 낭하에서 명령을 기다리거나 소식을 염탐하거나 하고 있었다. 여기에 소환자도 끼어 있었다. 건너쪽에서는 숙순 혼자 지시를 하고 있었다. 최초의 임무는 경수에게 명했다. 유객부, 황태자를 호위해서, 아니,
이미 황제 폐하일세. 태우를 뵈러 가 주세요. 대행 황제의 승천하신 시각을 보고 드리고 대상 문제에 대해서는 이쪽에서 협의가 끝나는 대로 다시 보고 드리겠다고 전해 주십시오. 두 눈이 눈물 때문에 부어오른 경수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말없이 방을 나갔다. 다음으로 숙수는 진승문을 찾았다. 경사방에 수령태감은 있느냐? 촉순의 말은 차례차례 입으로 전달되었다. 축중당님이 진승문을 찾으신다. 진승문, 대령했습니다. 즉각 모자에 장식을 떼도록 하라고 각처에 전달하라. 국상 때는 먼저 예무에 빨간 장식을 떼기로 되어 있는 것이다. 숙 중당님에게 대답드립니다. 그 일은 이미 전달이 끝났습니다. 잘했다. 오늘부터 황후님을 태우 황태자님을 황제 폐하라고 부르라. 진승문은 망설였으나 이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물어두지 않으면 안 되었다. 숙 중당님의 지시를 바랍니다만 의기비님은 의기태비라고 합니까? 당연하지. 촉수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쓸데없는 질문이라는 듯한 말투였다. 촉수는 내무부 관리에게 장례식의 모든 준비를 명한 뒤 고명팔 대신을 불러 군기처로 옮겨 회의를 열었다. 이번에는 황족의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천하 신민에 대한 국가 최고 중요사의 포고의 문제였다. 우선 황제 즉위의 시기와 의전이 논의되었다. 재원이 입을 열었다. 나라는 단 하루라도 군주가 없어서는 안 된다고 흔히들 말하오.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빨리 정할 필요가 있어. 일이 중대한 만큼 가볍게 발언할 수가 없었다. 촉수는 조바심을 매며 목음을 가리켰다. 한 사람씩 말하기로 합시다. 우선 당신부터 하시오. 목음은 목을 적시고 나서 천천히 말했다. 예로부터 태자는 관 앞에서 즉위를 하곤 했습니다. 다만 본조에는 본조의 제도가 있습니다. 전례에 따라 일을 진행한다면 이러니 저러니 말이 없을 것입니다. 전례를 따르기로 한다면 강리아의 예에 따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단화는 손가락 끝으로 코담배를 비틀어서 코로 들이마시고 고개를 흔들고 나서 껄껄 웃었다. 이처럼 연대가 한참 지났는데 어디서 당시의 기록을 찾아온단 말입니까? 내 기억으로는 하고 광원이 떠맡았다. 세조, 장황제, 세상을 떠나시고 성조 인왕제가 8세로 황위를 계승하셨는데 우선 상복을 입으신 뒤 유조를 받으시고 다음날에 태화전에서 즉위하시고 개원을 발표하셨다고 기억합니다. 틀림없습니다. 10조의 황제 폐하는 모두 태화전에서 즉위하고 계십니다. 하고 재원이 고개를 끄덕이자 숙순이 고함을 쳤다. 뭐라고요? 정말 이상하군요. 재원은 이 친왕의 왕위를 잇고 더구나 최연장자이지만 친족 관계에서 말한다면 숙순의 조카딸의 남편이므로 그도 거리낌이 없었다. 당신의 주장대로라면 일단 귀경하지 않으면 국가에 황제는 계시지 않는 것이 됩니다. 그렇게 화를 낼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논해서 정하자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는 개원에게 물어봅시다. 좋은 생각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두아는 일찍부터 이 문제를 연구하고 있었으므로 당황해하지 않았다. 공들의 얘기는 모두 틀린 것은 아닙니다. 나라에는 하루도 군주가 없어서는 안 됩니다. 황태자는 관 앞에서 즉위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본조의 가볍에 따라서 태화전에서 특위의 대전을 행하고 개원하셔야만 합니다. 이 방법이라면 누구도 상처를 입지 않게 되지만 얼마간 모순되어 있었다. 뜻하지 않게 평소에는 머리가 텅 비어있는 단화가 질문을 했다. 당신의 얘기는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오? 관합과 태화전 두 차례 즉위를 한단 말이오? 황야에게 말씀드립니다만 관합에서 즉위하시는 것은 황태자가 대의를 받아들이는 것이며 태화전에서의 대전은 황제 위에 등극하는 의식으로 본시 이것은 별개의 것입니다. 그렇군. 그래. 일리가 있구먼. 단화가 기뻐하자 두아는 힘을 주어 말하기 시작했다. 여기에 좋은 전례가 있습니다. 41년 전 역시 7월의 일입니다. 25일에 인종예 황제가 이 땅에서 붕어하시고 선종성 황제가 즉위하셨습니다. 당일 자궁을 봉지하고 도읍으로 돌아가시고 8월 27일에 태화전에서 등극의 대전이 행해졌습니다. 이번에도
그것을 본떠 우선 유군에게 즉위하시게 하고 그 밖의 일은 천천히 정하면 됩니다. 이것은 숙순의 생각과 딱 맞아 떨어졌다. 유군이 즉위하지 않으면 고명 대신은 상류를 빌미로 천하에 호령할 수가 없다. 좋습니다. 그것으로 밀고 나갑시다. 축수는 흠천감 관리를 불러서 납관 시각을 고르게 했다. 그 관리는 금일신시인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가 좋은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말했다. 바보 같은 녀석, 뭐가 좋은 시각인가? 국상은 대흉사이다. 좋은 시각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냐? 관리는 얼굴이 새파랗게 변하고 동석한 사람들도 숙순이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고 생각했다. 두한만은 그 노여움의 이유를 알고 있었다. 진시라고 하면 바로 태양이 지기 시작할 시간으로 조지를 내리고 일을 시작할 틈이 없다. 그날 하루는 쓸모가 없게 되어버린다. 노골적으로 말을 할 수는 없고 두한은 날씨 탓으로 돌리며 유도를 했다. 이렇게 무더워서는 유체를 그렇게 오래 둘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납관 시각을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떤가? 관리는 금세 눈치를 알아차렸다. 그는 잠시 생각하는 체하고 나서 바꿔 말했다. 입관 의식은 진정 이각인 오전 8시 반이 적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는 다시는 좋은 시각이라고는 말하지 않았다. 두한은 관리를 칭찬하고 납관은 서두르지만 대상 쪽은 천천히 해도 좋다고 덧붙였다. 축수는 커다란 외제 금시계를 꺼내 뚜껑을 열었다. 지금은 서양 시각으로 6시 반이었다. 아직 2시간 더 있으니 준비를 시작하면 시간은 넉넉했다. 대상은 다음 날 아침 오전 9시 반으로 결정했다. 공리상의 대신을 결정하고 조사의 기초자는 초우영으로 정한 후 황제의 유체를 넣은 자궁을 북경으로 봉안하는 건도 토의했다. 대공이라는 커다란 대를 128명이 떠맨다. 경로의 다리와 도로를 사전에 정돈해 놓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즉각 직내 총독인 문욱에게 협의차 참상하도록 명령을 내렸다. 그 밖에도 중요한 일이 산적해 있었지만 일단 태우를 만나 뵙고 황태자의 즉위 준비를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된다. 경수를 제외한 고명 대신들이 황후를 뵙자 서로가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다. 울음이 그칠 때쯤 나이 어린 태우는 눈물을 닦으면서 애절하게 말했다. 보세요. 대행 황제는 우리들 황제와 과부를 남겨놓고 하늘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대들은 모두 선제의 충신. 앞으로도 내외의 일들을 잘 부탁드립니다. 자, 모두 일어나서 얘기를 하세요. 황공합니다. 재원은 아직도 바닥에 꿇어앉은 채 대답했다. 대행 황제 폐하의 부탁을 받자온 이상 반드시 성심성의껏 힘을 다해서 유주를 보좌하겠습니다. 태우께서는 너무 심려하지 마십시오. 일동은 고두하고 나서 기립했다. 재원이 고개를 돌려서 숙순에게 협의사항을 보고하도록 재촉했다. 숙순은 선제의 지시사항을 잘 기억하고 있었으므로 태후를 존경하여 정중히 어전에 무릎을 꿇고 설명했다. 인종붕어의 전례에 따라서 황태자는 우선 대위를 잇고 도읍으로 돌아간 다음에 다시 근극의 대전을 거행할 것이며 납관과 대상의 시각은 이러이러하다는 등등 그대들이 의논해서 결정한 일 그대로 진행하세요. 그래. 언제 상복을 입나요? 본래라면 납관 시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상복이 너무나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에 맞출 수가 없습니다. 태우님의 의지로 대상 때 착용하도록 해주실 수 없겠습니까? 그렇군요. 상복이 너무 많겠군요. 내무부에 백호를 댈 수 있는 대로 빨리 보내달라고 말해주세요. 그러면 동궁의 여자들에게 철야를 해서라도 만들게 할 테니까요. 네, 소신이 벌써 일러 놓았습니다. 축수는 그렇게 대답하고 나서 품 안에서 한 권의 명부를 꺼냈다. 또 한 가지 태우님에게 의논 드릴 것이 있습니다. 공리상에 삼가 장례식을 행하는 일 대신의 후보자 안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예친왕 인수, 여친왕 의도, 공친왕 혁흔, 순친왕 혁현, 대학사 주조배, 협판대학사,
고부상서 숙수, 이부상서 전경, 진부은, 공부상서 면삼, 우시랑 두한, 이렇게 10명입니다. 예친왕, 공친왕, 주조배 전경은 북경에 남아서 일을 맡아보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열하에 오는 것은 진부은 한 사람뿐이라는 얘기가 된다. 태후는 진부은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지만 공친왕은 그렇지가 않았다. 납득이 안 간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공친왕도 도읍에 남는단 말인가요? 외국 사무는 아무래도 공친왕이 아니면 안 되어서입니다. 더구나 선제의 자궁이 도읍으로 돌아가면 대상의 의식으로 다망해지기 때문에 이것도 공친왕이 도읍에 남아서 지휘를 해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도 그렇군요. 태후도 그 이상은 말할 수가 없어서 동의했다. 퇴출한 고명 대신들은 서둘러 경수를 찾기 시작했다. 이제는 황제가 되는 황태자에게 납관이나 즉위식에 이만 행동거지를 가르쳐 주지 않으면 안 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의 신부는 이제 천하 만민의 주인이라는 것을 6살의 어린 주상에게 어떻게 이해시키느냐 하는 것이었다. 아주 짧은 시간에 중요하고도 복잡한 변화를 어린애에게 이해시키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더욱이 경수는 결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래서 이 중요 임무는 태감인 장물량에게 돌아갔다. 장물량은 온몸에서 식은 땀이 흘러내리는 것 같았으나 다행히 서방에서의 3개월 동안 사부인 이용조가 어느 정도 가르쳐 주어 황태자도 대강은 알고 있었다. 이제 곧 내가 황제 폐하가 되는 거지? 내가 말하는 것은 성지가 되는 거지? 그렇습니다. 황태자님은 정말로 총명하십니다. 황제 폐하가 되고서도 상서방에 가는 거야? 당연히 다니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글자도 읽지 못하고 도리도 알지 못하니 장차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 나갈 수 있겠습니까? 경수는 차분하게 말했다. 나라를 다스리다니. 그게 뭐야? 그것은 아니나 밖에 큰 일에 대해서 황제 폐하께서 이렇게 해라 하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말? 황태자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내가 사람을 죽이라고 하면 죽이는 거야? 경수는 숙부의 신분이라는 입장을 이용해서 진지하게 말했다. 황태자님, 절대로 그런 말을 하셔서는 안 됩니다. 황제 폐하가 되시면 백성을 사랑하기를 자기 자식처럼 하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마음대로 사람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황태자는 잠자코 있었지만 장물량은 열심히 궁리를 했다. 황태자가 즉위해서 정말로 사람을 죽이라는 말을 꺼낸다면 반드시 좌우에서 시중드는 태감이 충동질했다고 의심받고 몸을 망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그래서 경수가 없는 틈을 노려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황태자님은 누구를 죽이고 싶습니까? 지난 3개월 동안 황태자도 글자를 조금 외웠다. 황태자는 손을 내밀라고 말하고 장물량의 손바닥에 한 획 한 획 정확하게 3글자를 썼다. 소환자였다. 자신의 이름조차 쓸 줄 모르는데도 소환자의 3글자만은 제대로 알고 있었던 것이다. 태감이나 궁녀는 숙명이라는 것을 믿는다. 황제가 입에 담은 말은 절대적이고 반드시 그대로 된다. 장물량은 가슴 속으로 혼잣말을 했다. 이것 참 큰일 났군. 소환자의 목이 오래 가지는 않겠군 그래. 그렇게는 말했지만 그는 자신과 관계가 없다고 해서 그냥 내버려 두려고는 하지 않았다. 마음이 무거워졌다. 일기태비가 머지않아 권력을 잡을 것 같았다. 그렇게 되면 안덕혜가 은혜를 입어 총관이 될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의 주인에게 안덕혜를 죽이라는 식의 말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 만일 입에 낸다면 일기태비나 안덕혜의 귀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공격의 대상이 될 것은 뻔한 일이다. 어떻게 해서든 이 철없는 황태자의 입을 막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궁리를 하고 있는데 벌써 대행 황제의 납관 시각이 다가왔다. 황태자에게 납시어달라는 전갈이 왔다. 경수도 직접 마중을 와서 장물량은 황태자를 모시고 연파치상전으로 향했다. 조정 내외에는 왕공, 대신들, 근신들이 자기와 품급의 서열에 따라 수견이 늘어서 있었다.
황태자는 이처럼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자 주눅이 들어 오로지 장물량의 몸에 기대 숨으려고 하다가 갑자기 멈춰서며 커다란 소리로 불렀다. 타부님, 뜰 안에 모여있는 황족 귀현들 중에서 황태자로부터 말이 걸려 온 사람은 이용조뿐이었다. 차부는 더할 수 없이 의기양양했으나 황제가 붕어한 뒤라서 웃는 얼굴을 보일 수가 없었다. 서둘러 무릎을 꿇고 슬픔을 담은 목소리로 아뢰었다. 부디 황태자께서는 슬픔 속에서도 절도를 가지고 대례를 치르시기를 바랍니다. 황태자는 그 의미를 알 리가 없었으며 사부가 황공해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러자 숙순이 공소는 하나 번거롭다는 말투로 말했다. 타부, 제발 일어나 주십시오. 이용조도 자신의 말이 융통성이 없다고는 생각했으나 여기는 교실이 아니니 달리 말할 수가 없었다. 눈앞에 대례가 다가와 있으니 단지 이렇게 말할 뿐이었다. 황태자님, 어서 안으로 들어가 주십시오. 황태자는 사부의 말은 고분고분 잘 들었다. 들어가라고 하니 순순히 걸어 들어갔다. 가까운 친왕과 고명 대신들만이 수행했다. 동난각에는 아마가 침대에 경직된 채 누워있고 얼굴에는 흰 비단천이 덮여 있었다. 그것을 본 황태자는 갑자기 무서워졌다. 황태자는 장물량 뒤에 찰싹 붙어 그가 아무리 타이르고 달래도 앞으로 나오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나 입관의식이 시작되자 이상한 광경에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앞으로 나갔다. 그도 그럴 것이 사자가 입는 의상은 우선 누군가가 옷걸이가 되어서 한 벌 한 벌 입은 후에야 그 다음에 그것을 한꺼번에 유체에 입히는 것이다. 만주 귀족 사회에서의 이 옷걸이 역할은 친족이나 장남 혹은 증손이 맡는데 황제의 대상의 경우는 뒤를 잇는 자의 임무이다. 그러나 황태자는 너무 어리기 때문에 황제가 가장 총애했던 여의에게 그 차례가 돌아갔다. 이것은 대단히 힘든 임무였다. 여의는 네모난 의자 위에 서서 양손을 똑바로 옆으로 뻗고 용을 자수한 13벌의 황제용 예복을 하나씩 몸에 걸쳐 입었다. 이 얇은 비단에서 단자까지, 콧옷에서 소모까지, 한여름에서 한겨울로 여의가 황제의 예복을 입는 것조차 우스워 죽겠는데 그처럼 한꺼번에 잔뜩 껴입는 것을 보자 황태자는 점점 더 재미있어 열심히 바라보았다. 자칫하면 웃음을 터뜨릴 것만 같았다. 의상을 바꿔 입히는 한편 대행 황제에게 화장이 행해지고 있었다. 소태감인 희아가 마치 황제가 아직 건강하게 살아있는 것처럼 만세야, 양치질을 하실 물입니다. 만세야, 세수를 해 주십시오. 만세야, 머리를 빗으셔야 합니다. 하고 세면도구를 받치고 뜨거운 수건을 짜서 죽은 황제의 뺨을 덮었다. 잘 갈려진 면도칼을 다시 2차례 손바닥으로 갈아서 대행 황제의 수염을 깎아주었다. 얼굴의 면도가 끝나자 희하는 빛으로 변발을 손질했다. 연파치상전의 수령 태감 마업이 4명의 태감과 함께 여의가 한 번 착용한 13번의 예복과 그 밖에 푸른색 단자의 용의 겉옷을 걸치게 한 두 오색의 다라경피로 유체를 단단히 쌌다. 입관 의식이 끝나자 금으로 덮은 흑단의 탁자가 놓여지고 황제가 생전에 애용한 녹색 옥으로 만든 술잔이 놓였다. 황태자가 삼괴구 고두에 예배를 하자 마업이 그 술잔을 방 밖으로 받쳐들고 나가 무릎을 꿇고 술을 무렸다. 그것이 끝나자 어선방에서 영전에 밥상이 올려지고 황태자와 대신 태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서 슬퍼했다. 이것으로 장례식의 제1단락은 끝났다. 그 무렵 연파치상전의 본전에는 명황색으로 장식된 옥좌가 설치되어 있었다. 축순과 경수에게 안내를 받아 황태자가 옥좌에 앉자 정편이량 소리를 내는 사람도 없고 오로지 독경 소리가 들려올 뿐이었다. 군신이 삼괴구 고두의 최고 경계를 하는 가운데 이때부터 6살 난 황태자는 황태우에게서 황제, 신하에게서는 황제 폐하, 태감과 궁녀에게서는 만세야라고 불리는 신분이 되었다. 그가 첫 번째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태우 아련이었다. 어린 황제는 자세한 예절은 모르므로 모두 남들이 시키는 대로 했다.
그러나 아직 미숙한 점이 많았다. 어린 황제는 태후의 침궁으로 가서 고도한 뒤 일어나자마자 예물을 휙 하고 벗어던지고 큰 소리로 말했다. 배가 고프다. 먹을 것을 좀 가져와라. 빨리, 빨리. 만세아가 식사를 하십니다. 중궁의 궁녀 쌍이가 방 밖으로 전했다. 새 황제를 모시는 것은 모두 이것이 처음이었다. 아무도 이 만세아의 습관과 행동 리듬을 모르고 있었다. 오로지 구례에 따라 그 뜻을 입으로 전달했다. 어선방에서 그대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는 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식으로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태후는 황제의 조그만 손을 잡고 타일렀다. 꼭 기억해 둬야 해요. 당신은 지금부터 황제 폐하예요. 조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소리치거나 소동을 부리거나 하면 체면이 깎여요. 아시겠습니까? 꼬마 황제는 이 정모의 얘기를 가장 잘 알아들었다. 의미를 전부 알아들을 수는 없어도 크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겠습니다. 태후는 신하에게 다정했다. 쌍이를 불러서 뭔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황제 한 사람에게 밥상을 가져다 주지 않아도 된다. 나와 함께 먹을 테니까. 하고 명했다. 뭔가 간식이라도 있느냐? 우선 밑 접시 가져오너라. 그녀는 간식을 굉장히 좋아했다. 언제나 맛있는 음식을 잔뜩 준비해 놓고 있어서 재빨리 내 접시와 우유가 나와서 어린 황제를 즐겁게 해주었다. 태후는 그가 점심을 먹는 것을 보면서 조금 전에 장례식의 모습을 물어보았다. 장물량은 황태자가 좋았던 면만 이야기했다. 황태후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이 어린 황제가 커다란 식장에서 제대로 행동했다는 것을 알고 이제 됐다고 칭찬했다. 그러고는 장물량에게 명했다. 점심을 먹고 나면 의기태비의 처소에도 안내하라. 그 순간 장물량은 중요한 것을 잊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온몸에 식은땀을 흘렸다. 큰일이다. 이런 중요한 일을 잊어버리다니. 그것은 황제가 즉위 직후의 왕공, 대신들을 향해서 앵랑 즉 어머니를 태후에 봉한다고 선고하는 건이었다. 의기태비는 일부러 소환자에게 상금을 주고 장물량으로부터 황제에게 반드시 잊지 않도록 공작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장물량으로서는 꼬마 황제가 소환자를 죽인다는 식으로 말을 했기 때문에 완전히 동요되어 그 일을 잊고 있었다. 또 한 가지 무거운 짐을 짊어졌다. 희망은 황제가 다시 한번 고명 대신을 만나도록 기회를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의기태비는 절대로 용서해 주지 않을 것이다. 황제가 간식을 모두 먹고 나자 쌍이가 얼굴을 닦아드렸다. 태후가 말했다. 앵랑에게로 가세요. 몸이 아픈 것 같으니 얌전히 행동하고 지나치게 방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장물량도 얼굴 가죽을 두껍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의기태비의 궁전에 들어가 보니 분위기가 이상했다. 모두 숨을 죽이고 있었으며 불안해 보였다. 소환자가 나와 맞았으나 어두운 얼굴색이었다. 태비는 명환 중이시고 조금 전에 막 잠이 드셨습니다. 몸이 아픈 것은 사실이지만 조금 전에 잠이 들었다는 것은 거짓말이었다. 의기비는 화가 나 있었다. 황제가 와도 병이라 칭하고 만나지 않겠다고 소환자에게 영해 두었다. 첫째는 숙순에 대한 노여움 때문이었다. 소환자의 보고에 의하면 숙순은 경사방의 명에서 황후를 황태후라고 칭하도록 했으나 진승문의 제의를 듣지 않고 의기태비는 그 밖에 비빈과 동렬로 간주하여 태비라고 부르게 했다. 그래서 그녀의 분노가 폭발한 것이다. 둘째로 황제도 황제였다. 몇 번 교육을 시켰는지 모르는데 끝내 앵랑을 태우로 봉한다고 말해 주지 않았다. 그것이 장물량의 책임이라는 것은 생각지 못하고 자기 자식의 불효의 화가 머리끝까지 난 것이다. 장물량은 의기태비의 병의 원인이 짐작되어 임시변통이라도 좋으니 이 자리를 피하고 싶어서 만세야는 이 다음에 다시 찾아뵙기로 합시다. 하고 재빨리 황제를 안고 떠나버렸다.
침대에서 자초지종을 듣고 있던 의기태비는 아무래도 속이고 있는 것은 장물량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으나 그는 어차피 소심한 인간이었다. 역시 자기 자식의 정이 여른 것이 마음에 걸렸다. 생모가 병이라는 얘기를 듣고도 한마디도 말을 걸지 않다니 앞으로는 정신 바짝 차리고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안 되겠군. 하고 이를 악물고 결심했다. 그러나 우선 당장은 어떻게 한다. 황후와 같은 날에 황태우가 된다는 계산은 수포로 돌아가고 황제의 생모인 자신은 태비의 신분으로 태우를 아련하지 않으면 안 되다니 말이 안 된다. 대상의 여러 가지 의식으로 태우와 얼굴을 마주치는 장면이 많이 있을 것이다. 자신의 면목은 어떻게 된단 말인가? 방법은 단 한 가지뿐이다. 병이라 칭하고 모조리 결석하면 된다. 그래서 소환자를 불러 대충 지시를 해두었다. 그러나 이것이 자칫 말썽이 일어날 것 같다고 생각한 소환자는 태후의 궁전으로 상황을 탐색하러 갔다. 태후의 궁전은 많은 사람들이 상복 제작을 하느라고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소환자가 목을 디밀고 바라보고 있으려니 태후와 눈이 마주치고 말았다. 황급히 무릎을 꿇고 청한에 예를 드렸다. 무슨 용무냐? 소환자는 설마 아무런 볼일도 없는데 왔다고는 말할 수 없어 이렇게 엉겁결에 둘러댔다. 실은 태우님에게 상주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해보거라. 소신의 주인의 분부십니다. 대행 황제가 붕어하셔서 태우님은 잠옷 슬퍼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로를 위해 참상해야 하는 것이 도리이오나 갑자기 몸이 불편해져 누워있는 형편입니다. 마음이 조급한 대로 재개되어가는 형편을 살펴보고 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만일 태우님께서 하문이 계시거든 제가 대신해서 대답을 드리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목하 내외 모두 중요한 시기 오로지 황후님만을 믿고 있습니다. 부디 너무 상심하시지 마시고 대국의 안정을 유지해 달라고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멋지게 꾸며낸 대답이었다. 뚫어질 듯이 눈을 응시해도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는 것은 그의 진면목이다. 때로 줄거리가 들어맞지 않더라도 그 뻔뻔스러움 때문에 정말 사실 같았다. 태후는 속은 것도 모르고 크게 감동하고 말았다. 그대의 주인이 몸이 편치 않다는 얘기는 듣고 있었으나 저처럼 심한 줄은 몰랐구나. 태희에게는 알렸느냐? 지금과 같은 중요한 때 더 이상 번거롭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는 한숨 돌리고 나서 덧붙였다. 주인의 병은 맥을 보거나 약을 먹거나 해서는 낫지 않습니다. 오로지 안정하고 있으면 2, 3일 내에 반드시 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이라면 나중에 대행 황제에게 술을 올릴 때는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돌아가서 그대의 주인에게 조심해서 청양하라고 전해라. 내일의 대상에서 행례 인사를 하면 될 것이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묻겠는데 조금 전에 황제는 그대의 주인의 처소에 가셔서 무슨 얘기를 하셨느냐? 장물량을 중상할 절호의 기회가 소환자에게 찾아왔다. 태우님께 대답을 하겠습니다. 만세야는 저희 주인님을 만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만세야가 도착하셨을 때 주인은 여기저기 편찮아서 약을 드시고 막 잠이 드셨습니다. 제가 만세야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주인을 깨우러 가려고 했더니 장물량이 깨우지 않아도 된다. 자, 가십시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만세야는 왠지 떠나시기 싫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장물량이 재촉해서 하는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냐? 태후는 의아한 얼굴을 하고 불쾌한 표정이었으나 그 이상은 잠자코 있었다. 퇴출한 소환자는 자신의 임기응변에 득이양양했다. 의기태비의 꾀병이 먹혀 들어갔고 국장을 빼먹는 것까지 뜻하지 않게 손쉽게 허가를 얻어냈다. 이것은 대단한 공적이었다. 서둘러 돌아가 보고를 드리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정오경에 태우는 동궁의 비빈들에게 집합하도록 명하고 연파치상전에서 대행 황제에게 작별이수를 올리기 위해 갔다. 20세를 조금 넘었을까 아리따운 비빈들이 눈물을 닦아가면서 중궁에 집합했다.
의기태비는 허락을 받고 참여하지 않았으나 이상한 것은 여비가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 것이었다. 태후는 마음에 걸려 제3독촉했으나 전혀 요령을 알 수가 없었다. 그러는 사이에 쌍이가 다가와 작은 소리로 속삭였다. 태우님, 기다리지 마십시오. 여태비는 참상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 우선은 묻지 말아 주십시오. 나중에 제가 자세히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태후는 쌍이를 신용하고 있었으므로 그 이상은 추궁하지 않았다. 비빈들을 거느리고 연파치상전으로 갔다. 닭별에 술을 올리고 대행 황제의 유용을 배알했다. 태후는 가느다란 손가락으로 긴 비단을 들어 올렸다. 태후의 눈앞에 나타난 것은 회색의 한 장의 피부뿐이고 움푹 들어간 양쪽 뺨이었다. 입도 눈도 닫혀 있지 않았다. 이것은 사자의 이 세상에 대한 집념을 의미한다고 한다. 태후의 눈에서 다시 구슬 같은 눈물이 떨어져 내렸다. 황제 폐하. 태후는 손을 뻗어서 다정하게 죽은 황제의 눈꺼풀을 닫아주고 묵묵히 기도를 올렸다. 여보, 안심하고 하늘로 올라가 주세요. 대하가도 이미 즉위했습니다. 고생들을 시키고는 있으나 6살의 어린애 치고는 겁도 없고 이 정도라면 장차 똑똑한 복덕이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듯 싶습니다. 숙순도 법도를 잘 지키고 있으며 의기태비도 좋은 것 같습니다. 모두 양심적이고 황제 폐하의 말씀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태후는 여비를 생각하자 기도가 이어지지 않았다. 갑자기 불안해졌다. 여비를 특히 비호해 주도록 하라고 대행 황제한테서 부탁을 받았었다. 아직 입관도 끝나지 않았는데 벌써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렇다면 송구스럽다. 태후는 서둘러 가마로 침궁으로 돌아가 쌍이를 불렀다. 쌍이는 여태비의 궁전에 가 있습니다. 여태비의 처소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태후에게 질문을 받은 궁녀는 13세, 온순하지만 아직 분별이 없어 머뭇머뭇 대답을 했다. 쌍이가 돌아오면 얘기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쓸데없는 말은 하지 말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태후는 초조해서 발을 동동 굴렀다. 네, 여태비는 독약을 마셨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런! 태후는 큰 소리로 외쳤다. 어째서 빨리 나에게 알리지 않았느냐? 오셨습니다. 오셨어요. 소궁녀는 겨우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쌍이를 손가락질했다. 쌍회는 신중한 성격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얼굴에 감정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나 태후의 모습과 소궁녀의 겁먹은 눈빛에서 즉각 그곳의 사정을 알아차리고 우선 이렇게 말했다. 이제 괜찮습니다. 여태비는 의식을 되찾으셨습니다. 무슨 일이지? 독약을 마셨다면서 무슨 독약이냐? 여비가 마신 것은 아편의 액기스였다. 한 달쯤 전 대행 황제가 설사를 했을 때 재원이 특효약으로 아편의 흡음을 권한 적이 있었다. 여비는 옛날에 부친의 아편 흡음을 도와준 경험이 있어서 정교한 아편 도구를 옮겨다가 아편 덩어리를 만들었다. 그때 황제는 여비의 처소에 숨어서 두세 모금 빨았더니 구토와 설사는 금세 나았었다. 그 이후에는 2번 다시 피우지 않았으나 일찍이 마음에 결심한 바가 있던 여비는 아편 덩어리를 넣은 작은 은제 상자를 자기 신변에 남겨두고 있었다. 다행히 남아있던 아편의 양이 적었기 때문에 중독도 가볍고 정성을 다해 간호하여 그녀를 대행 황제 옆에서 다시 불러올 수가 있었던 것이다. 조금 전에는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 태우님에게 말씀드리면 걱정하실 것 같아 굳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걱정할 것 없습니다. 안심해 주십시오. 태후는 길게 탄식을 했다. 여비에게 깊이 감동한 것이었지만 그와 동시에 애처롭기도 했다. 내가 평문안을 가져야겠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은 약을 드시고 주무셔야 합니다. 태우님이 찾아가시면 일어나서 인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되고 슬퍼하시면 오히려 몸에 좋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보니 그 말대로여서 태후는 쌍이의 권유를 받고 침궁으로 돌아가 쉬었다.
어젯밤에는 한숨도 자지 않고 오전 중에도 일이 계속되었으니 심신이 모두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아무리 해도 마음이 가라앉지를 않았다. 몸이 한가하면 한가할수록 거꾸로 마음속은 바빴다. 오늘 반나절 일가의 주인이 된 중임을 통절하게 실감하여 용이하게 낮잠을 잘 수가 없었다. 어느 정도나 지났을까? 서양식 모기장 안에서 쌍이의 모습이 보였다. 태우님, 잠을 깨셨습니까? 어떻게 잠을 잘 수가 있겠느냐? 축중당들이 찾아와서 중요한 일이 많이 있다고 하면서 꼭 뵙고 상주하고 싶다고 합니다. 태후는 탄식하고 중얼거렸다. 만나고 싶다면 만나야지. 아련을 신청한 것은 8명의 고명 대신들이었다. 선두인 재원이 환갑을 받쳐들고 무릎을 꿇고 청안에 예를 했다. 태후는 중신에 대한 배려에서 서서 얘기를 하도록 고했다. 재원이 환갑을 열고 한 장의 상유를 꺼내 양손으로 태후에게 바쳤다. 이것은 내각에서 발표되는 애조입니다.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태후는 스스로를 잘 알고 있었다. 문자를 그다지 많이 알고 있지 못해 읽어도 도움이 안 되므로 낭독해 달라고 말했다. 자신을 알기는 재원도 마찬가지였다. 애조의 판에 박힌 문구는 바라보면 알 수 있지만 음독하라고 하면 도저히 읽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뒤를 돌아다보고 초우영에게 말했다. 당신이 만든 원고이니 당신이 읽어드리는 것이 어떤가? 초우영은 양손으로 서둘러 추도문을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다. 내각에 고한다. 짐은 황고대행 황제의 양육을 받고 지금 깊이 그 은혜를 생각한다. 호천만극 성수보유 삼순 짐은 궁정에 봉시하고 금후 오랫동안 사랑받을 수 있을 것이라 기뻐하고 100살까지 살리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시작종만을 들어도 태후는 짜증스러워졌다. 천진 사람은 본시 목소리가 크다. 초우영은 본래 목소리가 큰데다가 더구나 자신의 문장을 읽는 것이어서 그런지 더욱 힘이 들어갔다. 방 안에서 뭔가 물건이 계속 파열하고 있는 것 같았다. 태후는 몇 개 조만은 간신히 알아들을 수 있었으나 그 나머지는 무엇을 읽고 있는지 도통할 수가 없었다. 초우영이 모두 읽고 나자 할 수 없이 태우는 동의의 표시로 적당히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은 공리상의 대신건이었다. 이것은 미리 의논하고 있었으므로 문제가 없었다. 이어서 숙수는 내무부 대신의 자격으로 몇 가지 궁중의 사무에 대해서 보고했다.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황제가 효자의 신분으로 배령한다는 것이었다. 규정에 의하면 석지침점이라고 해서 거적과 클베개로 영구 옆에서 매일 밤 잔다. 장소는 연파치상전으로 옮긴다. 이것을 일여라고 부른다. 축수는 대행 황제의 유체가 입관되면 동난각은 일단 빈집으로 만든 뒤에 태후에게도 함께 옮겨가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렇게 하면 황제의 시중에도 신하의 소견에도 편리할 것이다. 태후도 이전부터 자신이 사는 궁전에서 대신들을 만나는 것은 아무래도 불편하다고 느끼고 있었으므로 이 건의에는 두말 없이 동의했다. 그래서 태후 소속의 궁녀들은 상복을 모두 만들고 나자 이사 준비에 바빠졌다. 자질구레한 일은 쌍이가 지휘하므로 태후는 궁전 뒤쪽에 연지 기슭에 의자를 갖다 놓게 하고 그곳에 앉아 있었다. 생각해보면 대행 황제가 사후의 일을 여러 가지로 그녀에게 의논한 것은 불과 며칠 전이었다. 목소리는 슬픔으로 차 있었으나 누가 뭐래도 두 사람은 천하 최고의 부부였다. 그러나 지금 물에 비치는 그림자는 한 사람뿐이었다. 지난 날은 꿈과 같았고 가을 바람과 비다 남은 연꽃 때문에 형용할 수 없는 슬픔을 느꼈다. 태후는 눈물을 흘리면서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를 악물고 국면을 지탱해 나갈 수밖에 없지만 조금 전에 고명 대신을 소견한 정경을 돌이켜보면 일기태비가 함께 있어 주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통절히 생각했다. 그러나 본조의 가법에서는 태후의 하문이 있는 예외를 빼놓고 어떠한 황제의 가족이라 해도 일체 국정에 관여해서는 안 되었다.
하물며 대신을 직접 소견하는 따위의 일은 논외였다. 의기태비가 국사에 참여하려면 그녀도 태후의 신분이 되는 수밖에는 길이 없었다. 그녀도 태후일 텐데 그렇다. 이것이야말로 서둘러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요건 중 하나가 아니었던가? 그런 생각이 들자 태후는 수령태감에게 명예 고명 대신을 소집했다. 전원이 아니라도 좋다. 다만 숙순만은 반드시 오도록 하라. 재원, 숙순 또한 세 사람이 달려왔다. 온순한 태후도 차츰 알게 되었다. 8명의 고명 대신들 가운데서 제대로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이 세 사람뿐이고 그것도 숙순이 제일이었다. 그녀는 인사치레는 생략하고 처음부터 우두머리에게 얘기했다. 숙순, 지금 생각이 났는데 황제도 이미 즉위를 하셨는데 의기태비의 봉헌은 어찌 되는가? 태후의 얘기란 기껏해야 대행 황제의 장례식이나 궁정 내의 서무에 대해서라고 생각하고 있던 숙수는 의표를 찔렸다. 화살은 시위에 걸려 있었으나 숙수는 말을 골라가면서 신중히 대답했다. 본조의 가법에 의하면 어머니는 자식을 따라서 고귀해진다고 했습니다. 의기태비도 당연히 태후로 봉해져야 하지만 다만 이 경우 반드시 황제 스스로 책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간단하다. 황제가 직접 그대들에게 말씀하시게 하겠다. 태후가 어째서 이 정도로까지 의기비를 비유하는지 숙수는 곤혹스러웠다. 그러나 숙수는 재치가 있었다. 서둘러 이렇게 대답했다. 의기태비를 태후라고 부르는 건에 대해서는 전례에 따라 처리하게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중대한 일입니다. 소신의 생각으로는 내일 대상의 의식이 행해지기 직전에 황제께서 직접 태후로 봉하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가장 무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한이 맞장구를 쳤다. 그 생각은 매우 지당합니다. 부디 태후님의 승인을 바랍니다. 책봉의 시차를 두어서 두 궁전의 상하의 차별을 두려는 숙순의 책략을 태우는 알아차리지 못했다. 이야기는 조리가 있었고 두한도 찬성했기 때문에 아무런 생각 없이 결제를 해버렸다. 밤이 되었다. 용무도 대충 끝난 터라 태우는 마음에 걸려있던 의기태비와 여태비를 찾아보려고 쌍이에게 의논을 했으나 역시 여태비의 처소에는 병문안을 가지 말고 위로의 음식을 내리는 쪽이 낫겠다고 했다. 그래서 빙설탕으로 단맛을 낸 제비집죽을 쌍회편에 보내고 자신은 궁녀의 어깨에 손을 얹고 천천히 의기태비의 궁전으로 향했다. 의기태비는 그날 온종일 계속 우울했으나 태후가 몸소 찾아온다고 하자 감격하여 공손히 맞아들였다. 태후는 한 손으로 그녀의 손을 잡았다. 서로 얼굴을 마주 바라보게 되자 태후는 또다시 눈물이 복받쳐 올라왔다. 태후는 의기태비를 매매라고 불렀다. 그것은 덕을 가지고 신복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의기태비는 다시금 무릎을 꿇고 고두하고 태후를 안쪽 방으로 안내했다. 두 사람의 젊은 과부는 긴 촛불 밑에서 암담하게 서로를 응시했다. 서로를 도와가야만 하는 운명이라고 느끼고 태후는 조용히 말했다. 나나, 오늘부터 당신과 나는 서로 자매라고 부릅시다. 내 쪽이 2살이나 어리지만 궁중에 들어온 것은 빠르니 일단 내가 언니가 되겠어요. 의기태비는 이 말에 자기도 모르게 병복했다. 그러나 이것은 개인 간의 감정이고 공적인 신분이 될 수는 없었다. 그래서 일퇴이진의 심정으로 답했다. 태우님의 과분한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나 누가 뭐래도 신분이 다릅니다. 제가 어찌 감히 태우님을 언니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당신과 나는 내일이면 같은 신분이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숙순을 불러서 당신의 봉헌은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보았어요. 그가 말하기를 그것은 황제가 직접 봉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서 즉각 그렇게 하도록 하라고 말했더니 내일까지 기다렸다가 대상 직전에 왕공 대신이 모두 모인 곳에서 황제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무게가 있다고 말하더군요. 나도 그것은 옳다고 생각했어요.
태후의 설명을 들은 일기태비는 농아가 굉장히 쓴 약 황련을 마시고 괴로워 말도 못하는 것과 같은 쓴맛을 맛보았다. 태후는 숙순에게 속은 줄도 모르고 틀림없을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아무튼 태후의 호의에는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일기태비는 아무 말도 못하고 쓴맛은 가슴 속에 챙겨둘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쓰라린 마음을 주체할 길이 없어서 가슴이 아팠다. 나나, 우리들끼리 의논합시다. 대행 황제는 나에게 자주 조정 내외의 중요사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때마다 나는 황제의 이야기는 대체로 알아들을 수 있었는데 숙순 일당의 보고는 무슨 일인지 구름을 잡는 것 같아서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은 어째서 그럴까요? 얘기를 들으셔도 모르신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그들이 뭔가를 말하면 나는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이 숙순의 진짜 속셈입니다. 일기태비는 내뱉듯이 말했다. 일부러 태우님이 알 수 없도록 짓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수법으로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대로 일을 진행시키고 있는 거라고요. 태후는 퍼뜩 깨달았다. 제가 그 증거를 보여드리지요. 예를 들면 공리상인은 예부의 소관인데도 어째서 상인 대신에 예부의 당관이 한 사람도 얼굴을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이것은 단적으로 말하면 권력을 등에 업고 배척한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예부에는 만주인과 한인의 상서가 한 사람씩 있었는데 한 사람은 무능하고 또 한 사람은 병이 잦아 쓸모가 없다는 것이 진상이었지만 일기태비는 그것을 몰랐다. 그러나 그녀의 얘기는 조리가 서 있었으므로 태후는 고개를 끄덕였다. 숙순의 그 커다란 희끄무레한 얼굴은 영락없는 조조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머지않아 황제에게 퇴위를 강요할 거예요. 일기태비의 냉소는 태후에게 한기를 느끼게 만들었다. 나나, 내가 의논하려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좋은 생각이 있으면 빨리 말해줘요. 저야말로 묻고 싶습니다만 대행 황제가 내려주신 2개의 인장을 태우는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당연히 당신과 나의 신분은 어차피 같아지니까 우리 2 사람에게 하나씩 내려주신 것이겠지요. 그것은 잘 보셨습니다. 다만 굳이 말씀드린다면 제게 하사하신 동도당의 인장은 저와 태우가 함께 나라의 대정을 맡으라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태후는 크게 고개를 끄덕였다. 말하는 대로예요. 매매, 그렇다면 더더욱 나를 도와줘야 해요. 일기태비는 잠시 침묵으로 대답했다. 도와달라고 해서는 곤란한 것이다. 2 사람은 같은 신분으로 누가 누구를 도와주는 것은 아닐 것이다. 물론 태후로서는 그녀의 그런 심각하고 미묘한 심경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그것보다 다른 일을 생각해내고 아, 참 그렇지. 하고 말했다. 숙순이 황제의 의려는 연파치상전에 두니 얘가 동남각에 사는 쪽이 만사 편리하지 않겠느냐고 말하더군요. 내 생각에는 서남각은 당신이 살기에 안성맞춤이에요. 내일이라도 옮기는 것이 어때요? 그것은 그녀에게 있어서 최대의 예우였다. 드디어 올 곳까지 왔다. 명분상으로는 기껏해야 서공의 태우밖에 안 되지만 그것은 운명을 원망할 수밖에 없었다. 아직도 부족하기는 하지만 태후에게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태후는 계속해서 말했다. 내일부터 우리 2 사람이 숙순들과 만납시다. 당신에게는 수고스럽겠지만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좀 들어주세요. 그냥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들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잘못이 있으면 가르쳐 줘야지요. 일기태비는 재빨리 다그쳐 물었다. 그들이 듣지 않는다면요? 그것은 태후는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그런 일은 할 수 없을 거예요. 태우님은 지나치게 호인이십니다. 상유에 부적당한 부분이 있으면
주필로 정정해도 되는 것입니다. 태우님은 붓을 잡으실 수 있습니까? 아픈 곳을 찔린 것 같아서 태우는 불쾌한 얼굴을 했다. 그녀는 얼굴이 조금 빨개져서 고개를 흔들었다. 나는 못해요. 당신은 할 수 있나요? 저도 못합니다. 애기 태비는 태연하게 말했다. 문제는 그것입니다. 그들은 표면으로는 듣는 채 하고 뒷전에서는 그대로 해버립니다. 그 책임은 도대체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요? 글쎄요. 이것은 어떻게든 막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당신에게 좋은 방법이 있나요? 천재에게서 하사받은 2개의 인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우리들의 수중의 말이에요. 태호는 갑자기 이해가 갔다. 그래요. 맞았어요? 상유는 우리들의 도장이 찍히고 나서야 비로소 유효해지는 거로군요. 인사의 발령도 똑같이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애기 태비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기가 규칙을 만들었다. 태후의 어상의 인장을 문장의 시작에 그녀의 동도당을 말미에 찍는다. 그 어느 쪽이 빠져도 안 된다는 것이었다. 그것이 좋겠어요. 태후의 방문 목적은 완전히 달성되었다. 애기 태비의 소망도 이때 충족되었다. 태후를 보내놓고 애기 태비는 말할 수 없는 흥분을 느꼈다. 그와 동시에 몸이 떨려오는 느낌도 들었다. 그것은 지금 자신이 손안에 넣으려고 하는 권력이 과연 정말로 실현될 수 있는지 어떤지 아직 충분히 자신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생기는 떨림이었다. 여러 가지로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녀는 자신에게 타일렀다. 혼자서 낭하로 나갔다. 녹아 내릴 것 같은 색깔의 달빛 아래서 망연히 발을 멈추고 혼잣말을 했다. 태후, 27세의 태후. 아, 지금부터의 세월은 부귀하면 할수록 점점 더 인간은 고독해진다. 지금부터의 공허한 나날을 권세로 메꾸고 가득 채울 수 있을까? 애기 태비는 깊은 생각에 계속 잠겨 있었다.